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미국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대선을 불과 107일 앞두고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중도 하차한 적은 없습니다. 최연소 상원 의원에서 최고령 대통령 기록까지 세웠던 바이든은 52년 정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남은 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누가 맞설 거냐인데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퇴의 배경이 뭔지, 앞으로 미국 대선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전문가 분석까지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먼저 신은석 기자가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났습니다. 바이든은 현지 시간으로 주말인 일요일 오후 1시 46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은 임기 수행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와 당을 위해 최선인 것으로 믿는다며 사퇴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당내 사퇴 여론 분출에 결정타를 날린 대선 TV 토론 참패 이후 24일 만입니다. 공개 사퇴 요구에도 바이든은 줄곧 완주 의지를 꺾지 않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 민주당을 상징하는 인사들까지 하나둘 등을 돌리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의 사퇴 결정과 발표까지의 48시간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토요일 늦은 저녁 측근 2명을 델러웨어주 자택으로 불러들여 입장문 작성과 공개 방식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이 후임 후보로 지지한 해리스 부통령조차 발표 당일이 돼서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자금과 촉박한 시간 등 현실적인 조건이 맞물리면서 해리스는 대체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바이든의 지지를 등에 업은 해리스는 후보 도전을 공식화하고 전방위 접촉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거의 모든 면에서 극과 극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선거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할 정도인데 새로운 대결 구도가 최종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요.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 두 사람은 성별, 인종, 세대, 성장 배경 등 사실상 모든 게 정반대입니다. 해리스는 2020년 미국 대선 승리 선언에서 자신의 성별인 여성을 강조했습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총격 사건 이후 강인한 남성 이미지가 각인된 트럼프와 뚜렷이 구별됩니다. 트럼프는 뉴욕에서 태어난 백만장자 백인으로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It is an invasion indeed, and this administration does absolutely nothing to stop them. 자메이카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인도 이민자 출신 어머니의 자녀인 해리스가 흑인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점도 구별점입니다. 나이도 차이가 나는데 트럼프는 올해 78살로 해리스가 20살 가까이 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출신인 해리스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의 상황도 극명한 대비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의 지지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 트럼프를 이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전국위원회 산하 규칙위 회의를 열고 새 대선 후보 지명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소식이 알려지기가 무섭게 트럼프 후보 측에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고 바이든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격 사건 이후 한껏 고무됐던 트럼프 캠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전문가와 이번 사태를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발표 직후 공화당 트럼프 후보 측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He said, referencing Biden, he is the wo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hat this means for him and for his campaign. He told me that he believes that Vice President Harris will be easier to beat than Joe Biden would have been. 트럼프 러닝메이트인 벤스 부통령 지명자는 SNS에서
해리스는 내 생애 최악의 대통령인 바이든과 모든 과정을 함께 했다며 정조준했고 트럼프 캠프도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미 국민에게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트럼프가 압승을 향해 가는 중이라고 자신했는데 If Kamala is the nominee, so be it. She is the co-author and the co-owner of the policie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she owns all these policy failures herself. 그러면서 바이든을 후보로 택한 1,400만 명 넘는 표를 무효화했다며 민주당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당이 아니라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전국위원회 공동의장도 민주당은 무너졌다고 성명을 내며 민주당을 향한 파상 공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 정도로 출렁인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선거판이 들썩들썩할 정도의 변수가 벌써 2번이나 발생했는데 격변의 미 대선, 박원곤 이대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 하차가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좀 놀라웠는데요. 우선 궁금한 게 그럼 민주당 후보는 언제 확정이 돼야 합니까?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제이미 해리슨 전국위원회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만간 후보 선발 절차를 발표를 할 것이다. 네. 뭐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늦어도 8월 22일,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에 시카고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19일부터 22일이니까 22일까지는 결정이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르게 8월 초, 그러니까 8월 7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법이 복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90일 전에 선거 90일 전에 후보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네. 역사하면 8월 7일까지 후보가 확정이 돼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이름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하이오가 최근에 그걸 9월 1일로 뒤로 연기를 하긴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내부적으로는 8월 7일을 일종의 데드라인을 잡는다. 그렇다면 그때는 온라인 투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럼 뭐 후보가 대체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가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모로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8월 7일이면 시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 후보가 나서서 당내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 대의원이 한 4,700명, 600명 정도 되는데 그 명단을 당연히 전체 전국의 당직자들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이 바이든 캠프만 갖고 있습니다. 그 4,700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제3 후보는 일단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미국은 워낙 돈이 드는 선거니까 선거 자금 측면에서도 이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로 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방선거자금법에 의해서 해리스한테는 돈이 그냥 가도 크게 문제는 없고 현재까지 약 1,333억 원. 근데 그 일종의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이든이 사퇴를 발표하자마자 한 10시간 내에 돈이 694억 원. 일일 자금으로 최대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을 해리스는 쓸 수 있지만 제3 후보는 이게 복잡합니다. 쓰기가. 그러니까 후원금을 이미 받았는데 그걸 쓸 수 있는 자격이 해리스 부통령 후보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뭐 그것도 약간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거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리스 후보가 예를 들어서 부각하는 걸 전제로 후원금이 그렇게 모였다는 건데 그만큼 그러면 바이든 때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을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워낙 뭐 잘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대비가 되는 건데요. 몇몇에서 대비가 되는데 특히 남자, 여자라는 그 성별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기억들 하시겠지만 8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도전을 했다가 안 됐죠. 아직도 미국은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흑인이자 아시아계, 엄마가 인도계이기 때문에 유색인종, 그 일종의 마이너리티죠.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트럼프는 백인, 미국 주류를 대표하는 남성, 또 나이가 많은, 또 하나는 고령 이슈가 오히려 거꾸로 됐다. 그러니까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64년생인데 트럼프는 46년생, 18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고령 이슈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공격했는데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훨씬 더 민주당의 정체성, 가치를 명확하게 해리스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두는 입장을 보였는데 해리스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바이든이 고전을 했던 게 2020년에 비해서 히스패닉이랑 그 흑인들의 지지가 낮아졌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높았거든요. 근데 그 표를 만약에 해리스가 갖고 올 수 있다면
그러면 선거판은 조금 더 앞으로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가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허풍인가요?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바이든이 좀 편했던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다 본 것처럼 1차 토론회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는 자기와는 또 너무 대비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것이 트럼프 캠프의 입장이겠죠. 자, 뭐 세계 정치가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양극화, 극과 극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리스와 트럼프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미국 정치도 지금 다 갈라져 있는데 더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만약 민주당이 패배를 하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급진적인 세력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코르테즈 의원이라고 AOC, 굉장히 상징적인 뉴욕의 하원 의원인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매사추세츠의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같은 사람도 스스로 사회주의에 가까운 얘기들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도 훨씬 더 급진적인 세력이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공화당 세력을 장악한 것처럼요. 그거 가면 훨씬 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죠. 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부는 일단은 양쪽 가능성을 다 놓고 봐야 된다. 그렇지만 역시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더 큰 건 트럼프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게 이번에 상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집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상원 의원, 특히 공화당 상원 의원과 그 보좌진을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놓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사후 보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만 총장의 반대를 우려해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길 기자들을 만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를 특혜로 규정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를 사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보기 드문 총장 패싱에 격노한 이 총장은 오늘 오전 이 지검장을 불러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이 이 지검장을 질책했고 이 지검장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총장이 제3의 장소를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지자 서울중앙지검 명품수수 의혹 수사팀 소속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검사는 열심히 수사했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화가 난다며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가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청탁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강력 부인했는데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검찰 인사라면 모를까 금융위원 인사 관여는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목사는 2022년 6월 김건희 여사 접견 당시 김 여사가 전화를 받으며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말한 걸 들었다며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접견하는 장소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잠입 취재, 언더커버를 통해서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이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차라리 검찰 인사를 부탁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뭐 그거라도 있지 금융위원 인사가 말이 되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금융위원이 정확히 어떤 자리인지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든 금융위든 인사 개입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명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선 최 목사가 아버지와 잘 아는 분이라고 하니 기분 나쁘지 않게 선물을 돌려주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선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몰랐고 정상적인 투자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은 건 그 자체가 논란이지만 이를 전한 최재형 목사는 준 선물을 들어달라거나 다른 선물을 또 주겠다고 집요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락이 뜸하자 너무 외면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는데 지난달 말 검찰에 제출한 김 여사와 최 목사 간 SNS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조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21일 최재형 목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7개월 전 건넨 명품 가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냐며 들고 있는 게 뉴스에 나올까 눈여겨봐도 안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괜찮은 걸로 장만해주고 싶다며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한 뒤 미국 국빈 방문에 좋은 걸로 들고 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22분 뒤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선 때와 달리 너무 외면하고 모른 척한다면서 관저에 초청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후 가방 이야기는 더 이상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가방을 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건 회유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최 목사는 결국 선물을 받은 김 여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 전문이 검찰에 제출된 만큼 대화의 맥락과 성격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정치권도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두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소환된 게 아니라 검찰이 김 여사에게 소환된 거라며 특혜 소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개 소환 폐지는 조국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만든 거라며 조 대표는 물론이고 이재명 전 대표 측근도 비공개 조사를 받지 않았냐고 반박했습니다. 최용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건물에서 비공개로 조사받은 걸 두고 검사 출장 서비스라고 비난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 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불기소를 하기 위한 형식적 조사라고도 했습니다. 특검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며 조만간 법사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 위한 명분 쌓기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저희가 김건희 여사를 동행명령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국민의힘은 공개 소환 폐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장관이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개 소환 폐지의 첫 번째 수혜가 조 대표 자신이었고 이재명 전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조국 현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 개혁의 일원으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 출석 최소화한다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거. 야당의 검찰총장 패싱 공세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사람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실도 현직 영부인의 검찰 대면 조사는 전례 없던 일이라며 특혜 주장은 과도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논란, 사회부 법조팀의 황병준 기자와 함께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이 검찰 내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왜 이 지경까지 온 겁니까? 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사람의 우선 사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명분을 중시하는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 청사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반면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측 반발과 오래 끌어온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성을 다 충족시키는 방안을 선택을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걸 두고 대통령실과 직거래했다는 내부 비판도 나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식과 시점을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는 주가 조작 조사가 끝날 무렵이 돼서야 이 김 여사 측이 명품 의혹 조사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오늘 저희와의 통화에서 명품 건도 사전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총장이 지시한 진상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권에서는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소환한 걸, 또 비공개로 한 걸 검찰이 소환당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적절한 비판입니까? 꼭 그렇게는 보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이 검찰은 과거 전직 대통령 부인을 조사를 할 때 모두 비공개로 했고요. 이 대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수사를 할 땐 경호와 예우 등을 고려해서 이 제3의 장소인 부산지검으로 가서 출장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직 대통령 모두 검찰총사에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며 이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특혜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이 사실 피의자가 원할 경우 비공개 소환하도록 고친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 피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정 의원 주장대로라면 인도 방문, 샤넬옷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서초동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김 여사 일단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명품 수수권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부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이 검찰이 조만간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 검찰도 기소하지 못한 건인데요. 다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9월로 예정이 돼 있어서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고 최종 처분을 내릴 거란 전망입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위증교사 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검사 사칭 누명을 입증해줄 핵심 증인으로 전 KBS 기자를 증언대에 세웠는데요. 이 전 대표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부른 이 증인이 예상 밖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의 거듭된 질문에도 증인의 답변은 바뀌지 않아 당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 출석합니다. 재판 사건별로 나눠달라는 검찰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성남시와 KBS가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았다는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받는 재판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KBS와 성남시가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라며 핵심 증인으로 전 KBS 기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당시 입사 3년 차라 그런 내용을 알 위치가 아니었다며 이 전 대표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직접 KBS 내부 얘기를 해줘서 여러 차례 고맙다고 전화하지 않았냐고 했지만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재판을 분할해서 이 전 대표를 법정에 가둬두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법정에 가두고 식물 정치인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노림수이자 인권 침해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된 대장동 재판과 달리 위증교사 재판은 이르면 10월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현직 교사 24명이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서 학원에 팔아 넘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가져온 사교육 카르텔 실체가 드러난 건데요. 한 교사는 4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한 달 전 자신이 출제할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팔아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억 5,400만 원을 받고 대형 입시학원에 수천 개의 문항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현직 교사 46명, 학원 관계자 17명, 입학사정관 등 총 6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교사 24명을 1차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일부 교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하는 사례 등 유착을 확인하고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교사들은 문항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문항을 특정 학원에만 제공하기로 하고 3천만 원의 전속 계약금을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교육부에 해당 교사들의 명단을 통보했고 교육부는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입니다. 경찰이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압수수색하고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걷습니다. 지난달 27일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비까지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경찰의 영상 게시자를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토대로 미국 유튜브 본사에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신 36주면 출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르다며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뒤 살인죄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근데 그때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람을 죽인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찾기 위해 미국 소송까지 해야 했던 아이돌 가수 장원영 씨의 경우에서 보듯 유튜브가 쉽게 정보를 내주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한반도에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이 영호남과 충청 이남 등에서는 35도를 웃도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졌는데 서울 등 수도권에는 나탄 때 자동차 와이퍼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폭우가 내리쳤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산을 쓰고 장화까지 신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비가 그친 틈을 타 퇴근을 서두르는 겁니다. 버스가 아침에 너무 막혀가지고 20분 정도 늦었거든요. 지금 지하철을 빨리 타야 될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오늘 서울에 48mm의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엔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고 시간당 15mm의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오늘 폭우가 내려서 제 우산이 찢어졌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맛비가 물러난 남부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하루 종일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못 돌아다녀. 밥만 먹으면 좌우지간 이 해관에 와서 시간 보내고 이러고 앉았어. 경남 창원의 한 조선소에선 찌는 듯한 더위에 작업자들 옷 속에 찬 공기를 불어넣는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에어컨을 안 차면 온몸이 젖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내일도 대구와 광주 34도, 제주가 35도까지 오르며 남부 지역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선 내일과 모레 사이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 폭염 속에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전국 연안에 독성 해파리떼가 들끓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쏘이면 심할 경우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맹독성 해파리가 자주 출몰하는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래사장 여기저기에 떠밀려온 반투명 생명체. 최대 2m까지 자라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너무 크다. 이렇게 많아? 피서객들이 몰린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해파리 경고 방송이 잇따라 나옵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선 최근 사흘 동안 해파리 쏘임 사고 160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영하다가 해파리 나오면 물릴까봐, 쏠까봐 좀 걱정이 돼요.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강한 독성을 갖고 있어 쏘이면 발진과 통증, 구역질과 구토, 설사나 보통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호흡곤란이나 의식불명, 또 이런 숨이 찰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식염수로 이제 몸을 씻고 바로 인근 병원으로. 사람뿐 아니라 물고기에도 침을 쏴 어장을 초토화시킵니다. 이 해파리가 들리게 되면은 해파리 폐해가 한 90%가 고기들이나 멸치는 한 10% 정도밖에 우리가 잡아오지는 못합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유생으로 태어난 뒤 6월부터 우리 해역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유입량은 많아지고 시기는 빨라지고 있는데 남해안에는 역대 가장 빠른 지난 5월 27일에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술에 취해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폭행했다고 119에 신고했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좁은 골목길로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소방관들이 다급하게 주택 안으로 진입하고 경찰도 연이어 출동합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이 경찰에 붙들린 채 골목길을 걸어 나옵니다. 어제 새벽에 구급차 오고 경찰차 오고 그런 것 같은데. 어제 0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집에서 술을 마시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은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은 딸이라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받아왔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전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오빠와 남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서 계속 차별받았고 자기도 이제 죽을라 그랬다. 경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대통령실 직원비리가 또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음주운전에 걸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나권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4월입니다.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승객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2달간 지하철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용의자를 찾아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경호처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남성을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을 한 거고. 경호처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동차 내부 CCTV 등 혐의 입증 자료를 첨부해 오늘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해당 직원을 곧바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며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선임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대통령실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긴 밤시 새우고 불린
아침 이슬과 상록수를 만든 작곡가이자 소극장 학전의 전 대표 김민기 씨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73세입니다. 김민기 씨는 1970, 80년대 한국 청년 문화를 이끈 당사자이기도 하죠. 이 학전에 대해서는 할 만큼 다 했다는 말을 남겨서 그의 지난 삶을 가늠케 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대학로 소극장 시대를 연 당사자이자 숱한 스타를 키워낸 선배 예술인. 학전 전 대표이자 작곡가인 김민기가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1970년 포크 듀오 도비두를 결성하며 활동을 시작한 김민기는 1971년 아침 이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1977년에 발표한 상록수는 그 시절 투쟁과 저항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1991년에는 대학로에 학전을 열고 야심차게 운영을 시작했지만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30여 년 만인 지난 3월 폐관했습니다. 1994년 초연한 대표 뮤지컬 지하철 1호선과 김광석, 설경구, 황정민, 조승우, 김윤석 등 이곳을 거쳐간 스타는 학전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겸손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밖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가 일으켜놓은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문화에서는 자산이죠. 유족은 생전 김민기가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학전과 관련해서는 할 만큼 다 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내일 국민의힘이 새 대표를 뽑습니다. 대선 주자급이 많아 기대가 컸던 당권 레이스는 후보 간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역대 최악의 진흙탕 싸움이었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이 탓인지 최종 투표율이 지난해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는 전현직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 발언에 대한 당내 반발 정서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패스트트랙 재판 우리 동지들인데 그냥 오늘 속상해서 다들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겁니다. 원희룡, 윤상현 후보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앞서 두 후보는 한 후보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진행 중인 게 많죠. 그 정치인에게 검증은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사과. 나경원 후보한테 한동훈 후보가 인간적인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한 후보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반격을 자제했습니다. 미래로 갈 겁니다. 그 앞에 비바람이 불던 폭풍우가 치던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나흘 동안 진행된 전당대회 당원 투표율은 최종 48.51%로 집계됐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뽑혔던 지난해보다 6.5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대권 주자급 후보들 경쟁으로 흥행에 기대를 모았지만 네거티브 과열로 인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후보 측은 다른 후보들 지지층이 투표를 안 했다며 내일 전당대회에서 1차 과반 승리를 자신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 지지가 빠진 결과라며 결선 투표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저조한 투표율이 여당의 문제라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9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는 게 부담입니다. 이재명 1극 체제를 비판하던 김두관 후보가 급기야 친명 지지층을 겨냥해 집단 쓰레기라는 글을 올렸다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김두관 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합동연설회가 한 사람을 위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고 썼습니다. 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친명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염려되지 않습니까? 1인 정당, 제왕적 당대표,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 측은 메시지팀에서 실수로 올린 것이라며 집단 쓰레기란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메시지팀장과 SNS 팀장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걸 두고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혹감도 감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막말, 폭행 논란 등이 부담스럽단 겁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부정적 이미지가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돌발 행동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정봉주 후보를 공천을 줄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린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럽죠. 정 후보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질책과 염려는 언제나 겸허히 받들겠다며 내부 총질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근거가 됐던 국회 청원에 이번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과 민주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두 청원 모두 동의자 수가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었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가 궁금합니다. 정 위원장이 법대로를 외치다 보니 현재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 상당수가 이 같은 정쟁용으로 청원이 희화화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글입니다. 심사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위헌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고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말과 협박을 일삼아 법사위가 파행된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도 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제명 청원 역시 환영이라며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검찰 탄핵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 청원도 5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당은 불법 청문회를 야당과 똑같이 추진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청문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청원 가운데 심사 요건을 넘긴 4건은 모두 정쟁용 청원입니다. 여기엔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 청원 동의가 여야 지지자들의 새 대결처럼 변하면서 청원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 그동안 식사비 접대 한도를 3만 원으로 규정했죠. 이를 8년 만에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권익위가 의결했습니다.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는 종결 처리됐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올리자는 논의는 2주 전 여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속도가 붙었습니다.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 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8년 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 설정된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했는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도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인데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의 피습 당시 응급 헬기 이송이 특혜란 신고에 대해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하였으며 다만 의사와 소방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은 조사 공문을 송부한 지 5일 만에 졸속 의결됐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짓고 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전기차 불황 때문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차의 부정적인 트럼프 대세론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산업계는 트럼프 시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운영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시간주에 짓고 있던 3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 등의 여파로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겁니다. 다른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GM은 올해 전기차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5만 대 줄이기로 했고 테슬라도 멕시코 공장 신축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미국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전기차 정책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업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And I will end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on day one, thereby saving the U.S. auto industry from complete obliteration, which is happening right now, and saving U.S. customers thousands and thousands of dollars per car.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의 보편 관세를 3% 수준에서 1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이행되면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 밖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다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도 있어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온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넌 배알도 없냐? 뺨까지 맞았다는 놈이. 몸종이잖아요. 배알은 창자를 가리킵니다. 속마음, 배짱을 상징하죠. 자존심도 없이 굽신대는 사람, 배알도 없다고 하죠. 멸치는 까맣게 말라붙은 창자가 배설물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도 인간 창자보다는 낫다고 소리칩니다. 배알도 없이 몸만 그득한 세상을 향하여 등뼈 고추 세우며 누누 천년 지켜온 배알이다. 한자말 배알도 있습니다. 음은 같지만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개도 그렇습니다. 창자가 비었다고 무장공자라고 부릅니다. 처신을 삼갈 줄 모르고 개걸음만 한다는 뜻입니다. 횡행개사라는 별명은 정반대입니다. 김홍도가 개 그림에 용왕님 앞에서도 옆걸음 친다고 썼듯 지조 있는 무사를 뜻합니다. 줏대와 복종 한 끗 차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가 남긴 불씨가 사방으로 튀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제3의 장소 조사는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어겼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총장은 제3의 장소 비공개 소환에 반대해 왔습니다. 민심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경호가 걱정스러웠다곤 해도 보다 떳떳한 조사가 아쉽습니다. 심상치 않은 게 검찰총장 패싱입니다. 중앙지검은 장소를 조율해 조사 끝날 무렵에야 보고했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가 총장을 제쳐두고 이루어진 것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중앙지검은 윤석열 총장 시절 박탈당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장관은 왜 이 총장이 거듭 요청한 지휘권 회복 미뤄온 걸까요? 엄정한 명품 수사를 지시하던 이 총장을 배제한 채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 라인을 물갈이한 인사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 조사는 만시지탄인데다 불도 제대로 끄지 못했습니다. 불씨가 일으킨 잔불이 뒷불로 살아나 온 산에 번지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 총장의 가방 고리에 달린 5가지 도리, 인, 의, 예, 지, 신, 눈길을 붙잡습니다. 7월 22일 앵커 칼럼은 검찰의 배알과 줏대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시간당 50에서 70mm의 극한 호우가, 서울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 지역과 강원 북부에도 최고 120mm가량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호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포함해 곳곳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9도, 제주가 35도 보이겠습니다. 태풍 개미는 이번 주 후반 중국 푸저우 북서쪽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금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주말부터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태풍이 날씨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